만다린 죽이기 5번째 시간입니다. 무죄 추정의 의미. 무죄 추정의 원칙은 형사 소송 절차의 원칙이며 구체적으로는 수사의 원칙이 아니라 재판의 원칙이다. 이제부터 살인사건 재판정으로 가서 재판에서 이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재판정에는 피고인을 기소한 검사, 피고인과 그의 법정 대리인,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 있다. 피해 당사자인 죽은 자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가해자인 죽인 자만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한다. 검사는 죽인 자가 살해 행위를 했다. 그의 유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다. 법관은 검사의 이러한 요청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법정 대리인 그리고 검사가 의견을 진술하게 되는데, 법관의 판단은 이들 양측의 진술에 구애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실 민사재판의 경우 원고와 피고의 공격과 방어를 토대로 법관의 판단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잘못된 설명이라고 본다. 법관은 무엇이 법인가를 밝히는 공무원이다. 그러므로 민사재판이라고 하여 법에 대한 해석과 판단을 양 당사자나 양측 법정 대리인들에게 맡겨놓는 것은 잘못이다. 법관은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을 구분하지 말고 무엇이 사실이며 그 사실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법인가를 밝혀야 하는 것이다. 민사재판에서는 원고와 피고, 형사재판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이라고 하는 양측의 주장과 상관없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관 자신의 리걸마인드를 바탕으로 판결해야 하는 것이다. 법관은 물이라는 주장과 밀가루라는 주장을 섞어서 밀가루 반죽이라는 판단을 하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 살인사건을 다루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물이라는 주장과 밀가루라는 주장을 섞어서 밀가루 반죽이라는 판단을 하는 것은 원초적으로 불가능하다. 살인사건의 직접 당사자는 죽은 자와 죽인 자인데, 죽은 자는 법정에 출석할 수 없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검사가 죽은 자를 변호한다고 하더라도 죽인 자와 그를 변호하는 법정 대리인이 있는 피고 측과 균형을 이룰 수 없기도 하다. 검사는 죽인 자가 유죄이다, 그에게 형벌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지만 대부분의 피고 측은 그렇다, 내가 유죄이다, 죄값을 달게 받겠다고 하지 않는다. 피고의 법정 대리인은 대개 범죄 행위 자체를 부정하거나
아니면 위법하지 않다.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상식적 무죄 추정론은 이러한 형사재판에서 법관에게 그들식의 무죄 추정의 원칙까지 지키라고 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일단 무죄라고 해놓고 판단하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무엇인가 논리가 충돌하는 느낌을 받는 독자가 있을 것이다. 검사는 유죄를 주장하고 피고인 측은 무죄를 주장하는데 법관에게 일단 무죄라고 생각할 것을 요구한다면 법관이 검사를 배척하고 피고인 측에 기울어야 한다는 뜻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사실 널리 퍼져 있는 상식적 무죄 추정론은 공판 중심주의를 강조하는 근래의 경향에 편승하여 형사재판을 피고인을 위한 재판으로 만들고 있다. 불명확할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법원도 이러한 형사재판의 성격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법관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사 피고인을 일단 무죄로 인정하는 것은 이러한 형사재판의 성격에 부합한다고 한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형사 피고인은 결백한 피해자나 억울하게 피고인석에 선 사람이고 형사재판은 형사 피고인의 억울함을 밝혀주기 위한 재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대부분 잘못된 내용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무죄 추정이란 형사 피고인이 무죄로 추정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법관이 처음부터 형사 피고인을 유죄로 확정짓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만일 이 원칙의 의미가 법관이 형사 피고인을 무죄 추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법관은 형사 피고인을 유죄로 확정한 검사의 주장을 배척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검사의 수사와 공소 제기 그리고 소송 수행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단지 법관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면 그만인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국가 시스템은 그러한 것이 아니다. 형사재판에서 검사는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 법관과 동일한 입장에 서는 기관이다. 따라서 검사의 수사와 공소 제기 그리고 소송 수행은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다. 다만 법관이 무엇이 법인지를 밝히는데 필요한 내용만 재판에 반영될 뿐이다. 결론적으로 형사재판에서 형사 피고인을 유죄로 확정짓지 않아야 한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은 검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을 무죄로 추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법관은 처음부터 피고인을 유죄로 확정짓고 피고 측의 주장에 귀막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얼마나 무죄인가? 이번에는 무죄에서 유죄까지를 연결시켜 놓고 그 정도에 따라 나누어 볼 때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얼마나 무죄일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로 한다. 무죄에서 유죄까지를 연결시키면 무죄인 사람, 무죄가 아닐 수 있는 사람, 무죄가 아닌 사람,
유죄가 아닐 수 있는 사람, 유죄가 아닌 사람 또는 유죄인 사람의 순서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 무죄인 사람과 유죄인 사람을 구별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문제는 무죄인 사람과 유죄가 아닌 사람, 그리고 무죄가 아닌 사람과 유죄인 사람의 구별이다. 무죄라면 당연히 유죄가 아니고, 무죄가 아니라면 당연히 유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무죄인 사람이 유죄가 아닌 사람인 것은 아니다. 무죄가 아닌 사람도 유죄인 사람이 아닌 것이다. 2014년 2월 28일 오후 8시 대서양에 있는 딸기섬에서 산딸기 씨가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이 발생한 시간에 산딸기 씨의 오빠인 A 씨는 서울에서 열린 피아노 연주회에서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다. 최근 산딸기 씨는 룸메이트 B 씨가 자기의 남자친구 C 씨와 친하게 지내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트집잡아 B 씨에게 두 사람이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집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했다. 산딸기 씨는 남자친구이자 직장 동료인 C 씨와 회사의 공금을 횡령했다. 이 일에는 C 씨의 친척인 E 씨도 연루되어 있다. D 씨는 E 씨의 아들이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날 퇴근 후 공원에서 산딸기 씨가 C 씨, D 씨와 함께 있는 것을 본 목격자가 있다. 검사는 D 씨에게서 E 씨와 함께 범죄 현장에 있었다는 진술을 받았고, E 씨로부터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압수했다. 검사는 D 씨와 E 씨를 기소했고, E 씨만 유죄가 확정되었다. 이 경우 A 씨는 산딸기 씨의 오빠이므로 용의자로 될 수 있는 관계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알리바이가 있으므로 용의자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B 씨, C 씨, D 씨, E 씨는 용의자이다. 이들 가운데 피의자로 된 사람은 C 씨, D 씨, E 씨이다. D 씨와 E 씨가 피고인으로 되었지만 E 씨에게만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들을 무죄인 사람, 무죄가 아닐 수 있는 사람, 무죄가 아닌 사람, 유죄가 아닐 수 있는 사람, 유죄가 아닌 사람 또는 유죄인 사람으로 분류해보자. 무죄인 사람은 A씨가 될 것이다. 유죄인 사람은 E씨가 될 것이고, 유죄가 아닌 사람은 D씨가 될 것이다. 이들 사이에 있는 B씨는 무죄가 아닐 수 있는 사람이고, C씨는 유죄가 아닐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각 단계별로 얼마나 유죄인가의 정도를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일정한 시간을 단위로 결과를 달리하게 된다. A씨는 알리바이가 인정된 순간 우리 준법 국민 모두와 같은 무죄인 사람이 된다. 첫 단계에서 B씨, C씨, D씨, E씨는 용의자가 되고, 이들은 무죄가 아닐 수 있는 사람이므로
무죄인 사람과 구분된다. 그러나 이들이 계속 이렇게 우리 준법 국민 모두와 구분되는 무죄가 아닐 수 있는 사람으로 남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B씨, C씨, D씨, E씨 가운데 C씨, D씨, E씨만 피의자로 된다. 용의자는 무죄가 아닐 수 있는 사람이지만 피의자는 무죄가 아닌 사람이다. 이때 B씨는 피의자의 지위를 얻지 못하고 용의자의 지위도 잃게 된다. B씨의 경우 용의자의 지위를 잃는 순간 그는 무죄가 아닐 수 있는 사람에서 우리 준법 국민 모두와 같은 무죄인 사람으로 그 지위가 변동된다. 세 번째 단계에서 C씨, D씨, E씨 가운데 D씨와 E씨만 피고인의 지위를 얻는다. 피고인은 유죄가 아닐 수 있는 사람이다. 이때 C씨는 피의자의 지위를 잃게 되는데 C씨의 경우 피의자의 지위를 잃는 순간 무죄가 아닌 사람에서 우리 준법 국민 모두와 같은 무죄인 사람으로 그 지위가 변동된다. 피고인인 D씨, E씨는 유죄가 아닐 수 있는 사람이다. 네 번째 단계에서 D씨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고 E씨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때 D씨는 피고인의 지위를 잃게 되고 동시에 유죄가 아닐 수 있는 사람에서 우리 준법 국민 모두와 같은 무죄인 사람으로 그 지위가 변동된다. E씨도 피고인의 지위를 잃게 된다. 그의 지위는 유죄가 아닐 수 있는 사람에서 유죄인 사람으로 변동되는 것이다. 형사재판이 피고인을 위한 재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공판 중심주의와 불명확할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원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잘못된 해석이 널리 퍼지고 있기에 아래에서 이 문제들을 다루기로 한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